헌트가 나오기 전부터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하던 불안이기도 합니다. 배우 출신 감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우리는 배우들을 연출자, 감독에 비해서 낮게 보는 시선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 위대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조차 처음 영화 연출을 시작할 때는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티 해리 시리즈나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에 출연하던 마초 이미지의 배우가 영화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조롱 섞인 반응이었겠죠. 실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어떤 재능을 갖췄고 그의 연출 감각과 영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면서 그저 배우 시절의 이미지만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나오면서 평가와 여론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감독 이정재는 뛰어난 감각과 연출의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일부, 비상선언의 실패와는 달리 헌트는 기대 이상의 재미를 보장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리뷰가 올라갔을 때에는 400만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인 감독이라기에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가 각본의 힘이었습니다. 이정재 감독이 이 각본을 얼마나 아꼈을지 그리고 얼마나 고민했을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비록 허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종의 스파이 게임으로 시작해서 반전의 후반부로 이어지는 흐름과 그 안에서의 대립되는 감정들 그리고 역사적 맥락과의 연결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의미를 얻습니다. 특히 몇몇 연출에서는 이정재 감독이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멋진 표현들을 해줬습니다. 신인 감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완급 조절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저는 그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칙인 것 아닌가요? 모래시계에서 특유의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의 캐릭터로 등장해 일약 스타가 되고 미남 배우로 무수히 많은 작품을 남기고 이렇다 할 구설수 하나 없이 좋은 인상을 남긴 배우가 영화 연출에도 재능을 갖추고 있다니 이 정도면 완벽한 영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재 감독을 배우 출신 감독의 카테고리에서만 평하는 것은 실례일 정도로 그는 뛰어났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재능도 있고요. 이 영화에서는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김윤석 감독의 미성년 이후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시대의 아픔을 담은 영화, 그리고 당시를 살아가던 이들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헌트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전두환. 이 두 가지의 키워드만 들어도 떠오르는 영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니까요.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이듬해 5월에는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른 천인공노할 살인마. 민주주의를 외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문하고 살인한 인간. 죽을 때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사라져간 인물. 그를 위해 준비된 지옥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영화는 쏟아졌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택시 운전사를 비롯해서 변호인도 80년대를 다뤘습니다. 화려한 휴가는 말할 것도 없고 1987도 80년대죠. 26년은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다뤘고 졸작이라고는 하지만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전두환이 독재하던 80년대는 짓밟히고 쓰러진 민주주의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시기였으니까요. 영화를 만들기에 이처럼 극적인 시대도 없죠. 그리고 영화는 바로 그 80년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현대사의 여러 사건들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배경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일 겁니다. 사실상 이 영화는 현대사의 이정재표 재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니까요. 이야기는 워싱턴에서 시작합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테러, 그리고 박평호와 김정도의 캐릭터가 제시됩니다. 박평호는 안기부 해외팀, 김정도는 안기부 국내팀이죠. 저는 이미 여기에서 영화의 구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박평호는 해외팀,
즉 외국에서 온 암살자고 김정도는 국내팀, 즉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란 암살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일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암살자들이라니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의 목표물을 생각해보면 더욱더요. 처음부터 그런 구도로 배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김정도는 시위를 막자고 합니다. 박평호는 갑작스레 터진 극장 테러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김정도의 모습이 묘하게 안 보이고 영화는 평호의 시점에서 진행합니다. 흔들리는 카메라와 다급한 상황 연출은 이 상황이 평호와 무관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암살은 누가 하려는 것일까? 북한에서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평호도 모르는 비밀 작전을 펼쳤을까요? 제3의 세력이나 미국일까요? 아니, 어쩌면 김정도의 국내 팀이 짠 작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에 대한 두 인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생포해야 했다고 말하는 평호의 말은 정답에 가깝습니다. 반면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정도의 말은 다소 과격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성격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도 되지만 바꿔 말하면 정도로서는 생포당할 위기에 처한 테러범을 죽여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야기는 독림이라는 이름의 스파이를 찾기 위해서 흘러갑니다. 김정도가 박평호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도는 슬며시 박평호를 떠보는 질문을 하고 박평호는 김정도의 아내에게 자신이 12.6대 조사받았던 이야기를 하며 김정도와 선을 분명하게 긋는 장면이라든지 표동호 망명작전에서 이중작전을 지시하는 장면 등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결국 강 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내팀이 진행하던 4.17 특작부대의 작전도 실패하고 북한의 핵기술자인 표동호도 망명에 실패하죠. 일본에서의 망명작전은 여느 스파이 영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긴장감을 자랑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카메오 군단의 면면도 좋았습니다. 익숙하고 비범한 얼굴들이 등장하니 박평호와 해외팀의 무게감이 확 오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더군요. 이후 박평호가 강 부장과 언성을 높이다가 박평호가 강 부장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관객의 예상을 넘는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 부장을 협박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관객들은 자연스레 독림의 정체를 궁금해하면서 그 용의선상에서 박평호를 지우게 됩니다. 애초에 영화가 박평호의 입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박평호가 독림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김정도가 박평호를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해외팀을 내사하고 조유정을 잡아오는 부분에서 긴장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문기술자 이근한처럼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부분도 저는 좋았습니다. 고문을 좋아하고 변태적인 취향을 지닌 사람의 고통을 즐기고 그 취향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마치 베르세르크의 변태 고문기술자를 보는 것 같더군요. 고문이라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위인지를 생각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정체가 공개되는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을 겁니다. 강력한 독림 후보였던 김정도는 CIA와의 대화에서 베드로 사냥, 즉 대통령을 사냥하려는 군부 내의 소신파 세력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김정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된 인물이었고 그 과정에서 군부에 대한 실망과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느끼게 된 거죠. 미국으로 떠나라는 상대 측 요원의 말에 모욕적이다 라고 답하는 부분에서 김정도라는 캐릭터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퍼즐이 맞춰지듯 어쩌면 김정도는 지금 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지도 모르겠다는 의심까지 들게 되죠. 박평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엔 관객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박평호를 따르던 두 명의 핵심 요원 중 하나였던 방주경이 자료를 살피다가 박평호가 일본에 체류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윽고 박평호가 바로 독림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죠. 방주경의 당혹감은 곧 관객의 당혹감으로 이어지고 박평호는 방주경을 살해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껏 박평호가 보여준 것처럼 비록 스파이이기는 하지만 요원들과 쌓은 신뢰와 정 자체는 유효하기에 박평호는 흔들리는 내면을 숨기지 못하죠. 그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는 이정재의 연기는 무척 훌륭했습니다. 이후 박평호가 고문을 당하고 진실에 접근하는 장면, 천보산이라 밝힌 북측 인물이 이야기하는 불꽃 작전은 그 자체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독림,
그러니까 박평호는 대통령을 사살하면 양 국가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 북한 측은 남한의 대통령을 살해한 후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독림의 반발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1호 제거 후에는 독림을 살해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결말까지 늘어지지 않게 긴장감을 유지하며 진행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김정도는 박평호가 독림이라는 걸 알았지만 박평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림을 사살했다고 말하며 박평호를 자유롭게 두죠. 저는 이게 김정도가 박평호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가졌거나 그의 도움을 바라거나 혹은 같은 사냥감을 노려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정도는 지금 박평호가 독림이라는 게 밝혀지고 안기부 내부의 인사이동이 시작되는 시기의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준비한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평호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김정도가 작전을 펼치기에는 편하죠. 무엇보다 김정도는 박평호의 정체를 알고 있으니 적어도 눈의 가시였던 박평호가 자신을 방해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박평호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 더 좋은 일이고요. 김정도나 박평호나 대통령을 죽인다는 목적은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박평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가 그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해 스파이로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여기는 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김정도가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 박평호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겠죠.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을 배경으로 한 사건이 나올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러 상황들을 영화적으로 잘 꾸며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다른 차량을 대통령의 차량이라 오인해서 팡파레를 울리는 것이라든지 끝내 대통령 암살에는 실패하고 애꿎은 이들만 죽었다는 것도 실제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결국 박평호는 김정도를 막아야 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거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참극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평호의 생각이고 또 영화의 최종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유를 찾아가는 조유정의 모습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유정이 바로 독림인 박평호를 감시하던 또 하나의 감시책이었던 겁니다. 박평호가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을 때 얼굴을 스쳐가던 그 복잡한 감정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감시요원으로 쓰는 북한의 섬뜩함에 질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반적으로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나무랄 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나다고 치켜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스파이 영화의 수작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충분합니다. 당장 헌트 정도의 완성도를 지닌 첩보 영화가 있었나? 하고 반문해보면 얼른 떠오르는 작품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신인 감독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물론 고문을 받다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에 딱 맞춰서 구하러 오는 클리셰라든지 설명이 부족해서 개연성에 구멍이 나는 부분들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CIA가 김정도의 작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입하지 않는다든지 다급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눈에 보이더군요. 연기는 물론 훌륭했습니다. 이정재가 신분을 숨기고 조직에서 암약하며 홀로 괴로워한 건 이번 영화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이미 신세계에서 이자성으로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박평호에게는 좀 더 차갑고 이지적인 이자성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우성 역시 최근에는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특정 대사에서는 발음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이건 이제 정우성의 특징처럼 다가옵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사라든지 특정 대사들을 카메라를 딱 바라보고 던지는 부분은 역시 좀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극적으로 김정도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 진지하게 대사를 하다 보니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대사였지만 너무 정직했어요. 나무랄 데 없는 영화, 오락성과 작품성을 둘 다 잡아낸 첩보 영화 헌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신인 감독의 작품이 이렇게 능숙하게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재 감독은 다시 연기에 집중하려는 것 같지만 저는 좀 아쉽습니다. 배우 이정재 역시 너무나 빛나는 재능을 갖춘 소중한 자산이지만 감독 이정재의 연출 능력 또한 놓치기 아깝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난 게 문제인 걸까요? 정우성은 강철비에서도 통일의 이야기를,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우성이 많은 연기를 보여줬고 좋은 대사를 했지만 이 영화에서 헬기에서의 사격을 언급하는 부분은 솔직히 좀 멋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정직하고 자기적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군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여담이지만 최근 리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방송, 강연, 칼럼이 계속 있는 데다 GV의 영상 프로덕션 대표로서 홍보 영상, 방송 프로그램 연출까지 하다 보니 본업에 좀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일주일 안에 리뷰를 올릴 수 있도록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